오후 2시 15분. 명절 당일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가 꽉 들어찬 32평 아파트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교자상 위에는 먹다 남은 갈비찜과 전들이 말라가고 있고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선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거실에 있는 세 사람, 시아버지 광수, 남편 진석, 그리고 며느리 희진은 서로를 노려보거나 혹은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희진의 손에는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앞치마는 기름때와 물기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희진은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현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붉게 달아올랐지만 눈빛만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10만 원권 수표 한 장이 있습니다. 방금 희진이 시아버지 광수의 면전에 내리꽂듯 붙여놓은 돈입니다. 아버님, 저 돈 파출부 일당입니다. 아니, 명절 특근 수당까지 쳐서 넉넉히 드렸습니다. 희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섬뜩할 정도입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시아버지 광수는 입을 떡 벌린 채 눈알만 굴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저 며느리가 제정신인 건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표정입니다. 옆에서 과일을 집어 먹으려던 남편 진석은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무슨... 진석이 더듬거리며 묻지만 희진은 남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저 오늘부로 사표 냅니다. 가성비 좋은 며느리, 공짜 파출부, 감정 쓰레기통. 그거 이제 안 합니다. 희진은 신발을 구겨 신고 현관문을 엽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훅 끼쳐 들어오며 집안의 묵은 기름 냄새를 밀어냅니다. 앞으로는 귀한 아드님이 직접 밥 차려드리세요. 파출부보다 비싼 아들이니 더 잘하겠네요. 아, 그리고 재산은 절에 맡기시던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남의 집 조상님 밥상은 안 차립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울립니다. 그 닫힌 문 뒤로 시아버지의 뒤늦은 고함 소리와 남편의 당황한 비명이 들려오지만 희진에게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헝클어진 머리, 기름 튄 얼굴. 하지만 입가에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가장 시원하고 통쾌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도대체 10년 차 며느리 희진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왜 시아버지에게 돈을 던지고 며느리라는 직함에 사표를 던져야만 했을까요? 그녀를 폭발하게 만든 계기, 그 참을 수 없는 한마디를 찾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시간은 하루 전 명절 연휴가 시작되던 날 오후로 돌아갑니다. 희진과 진석의 차는 고속도로 정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 붉은 브레이크 등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탁하고 무겁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진석은 연신 하품을 하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쉽니다. 아, 진짜 지독하게 막히네. 1시간째 제자리야. 여보, 나 졸려 죽겠는데 커피 좀 없어? 조수석에 앉은 희진은 보온병에 담아온 커피를 따라줍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시댁에 가져갈 선물 세트와 장을 봐온 영수증 뭉치가 놓여 있습니다. 희진의 머릿속은 이미 시댁 부엌에 가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전 부치고 탕국 끓이고 나물 무치고 머릿속 시뮬레이션만으로도 벌써 손목이 시큰거리는 것 같습니다. 여보, 이번 명절에는 당신이 설거지 좀 도와줘. 나 지난번에 손목 터널 증후군 도져서 아직도 아파. 희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진석은 커피를 홀짝이며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알았어. 눈치 봐서 할게. 근데 아빠가 알면 또 난리 칠 텐데. 남자가 부엌 들어오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이잖아. 그냥 당신이 좀 빨리빨리 하고 쉬면 안 돼? 빨리빨리 하고 쉬라니. 말은 참 쉽습니다. 10인분 밥상을 차리고 치우는 게
뚝딱하면 되는 줄 아나 봅니다. 희진은 울컥하지만 명절 시작부터 싸우기 싫어 입을 다뭅니다. 시아버지 광수는 전형적인 가부장 끝판왕입니다. 여자가, 며느리가, 어디 남자가. 이 세 마디가 입버릇인 사람입니다.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홀시아버지를 모시는 맏며느리 희진은 지난 10년간 그 집의 유일한 일꾼이자 감정바지였습니다. 3시간의 운전 끝에 시댁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희진을 반깁니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시아버지 광수가 힐끔 쳐다봅니다. 왔냐? 차 막힌다더니 일찍 왔네. 네, 아버님. 건강하셨어요? 희진이 짐을 내려놓고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광수의 시선은 며느리의 얼굴이 아닌 희진의 손에 들린 선물 세트로 향합니다. 그거 뭐냐? 한우냐? 네, 아버님 좋아하시는 등심으로 사왔어요. 그래, 고기는 좋은 거 먹어야지. 에잉, 근데 배고프다. 너네 오면 밥 먹으려고 점심도 대충 때웠다. 얼른 밥상부터 차려라. 도착하자마자 물 한 잔 마실 틈도 없이 떨어지는 밥상 명령. 희진은 익숙한 듯 겉옷만 벗어 던지고 앞치마를 두릅니다. 진석은 아빠, 나 운전하느라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어라며 앓는 소리를 하며 소파에 눕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운지 아이고 내 새끼 고생했다. 저기 안마기 좀 해라 하며 챙깁니다. 희진의 허리도 끊어질 듯 아프지만 이 집에서 며느리의 통증은 투명 인간 취급입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텅 비어 있을 줄 알았는데 김치통 뚜껑이 열린 채 말라비틀어진 김치, 유통기한 지난 우유, 상한 반찬들이 가득합니다. 밥을 차리기 전에 냉장고 청소부터 해야 할 판입니다. 희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무장갑을 낍니다. 이것은 명절이 아닙니다. 1박 2일간의 고된 노동계약이 갱신되는 순간입니다. 저녁 8시. 희진은 3시간째 부엌에 서 있습니다. 냉장고를 치우고 저녁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마쳤지만 쉴 틈이 없습니다. 내일 차례상에 올릴 전 재료를 다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태포를 소금에 절이고 파를 다듬고 고기를 양념에 재웁니다.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어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거실에서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박장대소하고 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희진에게는 소음공해처럼 느껴집니다. 누구는 허리가 끊어지게 일하는데 누구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저렇게 즐거울 수 있을까? 야, 며느라, 과일 좀 없냐? 입이 심심하다. 시아버지의 호출입니다. 희진은 젖은 손을 행주에 대충 닦고 사과와 배를 깎아 대령합니다. 접시를 내려놓는데 시아버지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사과를 왜 이렇게 두껍게 깎았냐? 껍질에 붙은 살이 아깝게. 너네 집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든?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훅 올라옵니다. 3시간 만에 깎아온 과일 앞에서 고맙다는 말은커녕 타박부터 하는 시아버지. 친정교육 운운하는 모욕적인 언사. 희진은 입술을 꾹 깨물며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얇게 깎을게요. 그래, 살림하는 여자가 알뜰해야지. 요즘 젊은 애들은 흥청망청 써서 문제야. 너 이번에 차 바꿨다며? 내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작정했냐? 희진의 낡은 경차를 팔고 중형차로 바꾼 건 진석의 출퇴근 거리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희진이 알뜰살뜰 모은 적금으로 보태준 건데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사치해서 아들 돈을 쓰는 줄로만 압니다. 진석이 거들고 나섭니다. 아빠, 그거 희진이가 모은 돈으로 산 거야. 그리고 요즘 차 없으면 어떻게 다녀? 시끄러. 여자가 돈 모으면 얼마나 모은다고. 다 내가 벌어다 준 돈이지. 남자가 기가 죽으면 안 돼. 여자는 꽉 잡고 살아야지. 시아버지는 아들 편을 드는 척하며 교묘하게 희진을 깎아내립니다. 여자, 며느리, 돈. 그의 머릿속에는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이고 며느리는 집안의 일꾼이라는 공식이 박혀 있는 듯합니다.
희진은 더 이상 듣고 있기 싫어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동태포에 밀가루를 묻힙니다. 눈물이 뚝 떨어져 하얀 밀가루 위에 얼룩을 만듭니다. 친정엄마 생각이 납니다. 우리 엄마는 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는데, 귀한 딸이라고 금지옥엽 키웠는데, 여기서는 밥 짓고 빨래하는 사람 취급이라니. 명절이라고 친정에 전화 한 통 못 드리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옵니다. 아마도 술이 한 잔 들어가 기분이 좋아지신 모양입니다. 혹은 부엌에 있는 희진이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야, 진서가. 너 진짜 장가 잘 갔다. 내가 너 결혼시킬 때 뭐라 그랬냐? 여자는 생활력 강하고 튼튼한 게 최고라고 했지? 네네, 아빠 안목이 최고죠. 요즘 세상에 파출부 아줌마 한 번 부르려면 하루 일당이 얼마인 줄 아냐? 15만 원 달란다. 15만 원. 그것도 밥값 별도로. 시아버지가 혀를 찹니다. 근데 며느리는 공짜잖아. 밥도 해줘. 청소도 해줘. 빨래도 해줘. 잔소리 좀 해도 내내 하고 말 잘 듣지. 내가 너 파출부 평생 무료 이용권 끊어준 거나 다름없어. 아주 가성비가 최고야, 가성비가. 순간 희진의 손에서 밀가루 묻은 동태포가 떨어집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파출부, 무료 이용권, 가성비. 며느리를 한 사람의 인격을 고작 돈 15만 원짜리 노동력으로 환산하다니. 그것도 아들 앞에서 당사자가 듣는 줄 뻔히 알면서 저렇게 당당하게 모욕하다니. 희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합니다. 지난 10년간 꾹꾹 눌러왔던 인내심의 댐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성은 마비되고 오직 분노만이 활화산처럼 타오릅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무장갑을 벗습니다. 땀에 젖은 손이 서늘한 공기에 닿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니, 참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부당한 대우를 끝내는 날, 희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무장갑을 벗습니다. 땀에 젖어 손에 달라붙은 고무장갑이 잘 벗겨지지 않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마치 허물을 벗는 뱀처럼 혹은 구속복을 벗어던지는 죄수처럼 지난 10년의 노예 생활을 상징하는 그 분홍색 고무 껍질을 벗겨냅니다. 손가락 끝이 쭈글쭈글하게 불어 있습니다. 주부습진으로 갈라진 손등이 쓰라리지만 지금 희진에게 그따위 통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풉니다. 기름때와 김치 국물로 얼룩진 시어머니가 쓰던 낡은 앞치마입니다. 그것을 식탁 의자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 자신의 핸드백을 챙겨 나옵니다. 지갑을 엽니다. 비상금으로 넣어두었던 10만 원권 수표 한 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친정엄마가 명절에 시댁 가서 기죽지 말고 혹시 급한 일 생기면 써라며 쥐어주신 돈입니다. 희진은 그 돈을 꺼내듭니다. 친정엄마의 피땀 어린 돈이 오늘 가장 값진 곳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희진은 또각또각 발소리를 내며 거실로 걸어나갑니다. 부엌에서 요리만 하던 며느리의 당당한 발걸음에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리던 시아버지 광수와 남편 진석이 고개를 돌립니다. 두 남자의 눈에는 의아함이 가득합니다. 왜 벌써 나왔지? 전 다 부쳤나? 과일 깎아오라니까 빈손으로 왔네? 하는 표정입니다. 희진은 시아버지 앞에 섭니다. 광수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개슴츠레한 눈으로 며느리를 올려다봅니다. 뭐냐? 과일 다 깎았냐?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어디 아프냐? 희진은 대답 대신 손에 쥐고 있던 10만 원권 수표를 식탁 위에 내려놓습니다. 종이장 하나가 식탁 유리에 닿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무게감은 거실의 공기를 짓누릅니다. 광수의 시선이 수표에 꽂힙니다. 이게 뭐냐? 용돈이냐? 거참 줄 거면 봉투에 넣어서 줄 것이지. 예의 없게. 광수가 혀를 차며 손을 뻗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순간 희진의 입이 열립니다.
지난 10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낮고 차분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입니다. 아버님, 그거 용돈 아닙니다. 뭐, 그럼 뭔데? 파출부 일당입니다. 광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춥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후비적거립니다. 옆에 있던 진석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희진을 쳐다봅니다. 뭐, 파출부? 그게 무슨 소리야? 희진은 광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예전 같으면 무서워서 피했을 그 눈을 이제는 맹수의 눈빛으로 마주봅니다. 아까 그러셨죠. 파출부 쓰면 하루 일당 15만 원인데 며느리는 공짜라 가성비 좋다고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명절마다 제사 때마다 아버님 생신 때마다 와서 일한 거 다 계산해 보니까 얼추 중형차 한 대 값은 나오더라고요. 거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텔레비전 소리마저 작게 느껴질 만큼 희진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꽂힙니다. 근데 저는 공짜였죠. 밥 해드리고 빨래 해드리고 청소해드리고 아버님 비위 맞춰드리고 감정 쓰레기통 노릇까지 해드리면서 10원 한 장 못 받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돈 써가며 선물 사오고 욕만 먹었죠.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디 시애비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광수가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희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직 다 안 했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며느리는 가성비가 참 좋죠. 근데요, 아버님, 그 가성비 좋은 며느리도 이제 계약 만료입니다. 저 오늘부로 사표 냅니다. 사표? 집안일 하는데 무슨 사표야? 미쳤어? 네, 미쳤나 봐요. 제정신이면 이렇게 못 살죠. 여기 10만 원은 오늘 제가 일한 거에서 재료비랑 기름값 빼고 제가 아버님께 드리는 마지막 퇴직금이자 팁입니다. 파출부보다 싼 며느리 부리시느라 그동안 즐거우셨죠? 이제 그 호강 끝났습니다. 희진은 말을 마치고 뒤돌아섭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지만 다리에 힘을 주고 꼿꼿하게 섭니다. 뒤에서 광수가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진석이 당황해서 벌떡 일어나 희진의 팔을 잡습니다. 여보, 너 왜 이래? 장난치지 마. 아빠 혈압 오르시잖아. 희진은 진석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뿌리칩니다. 그녀의 눈에 맺혀있던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차오릅니다. 슬퍼서가 아닙니다. 남편이라는 작자에 대한 배신감과 경멸 때문입니다. 장난? 이게 장난 같아? 당신 눈엔 내가 식모로 보여. 파출부로 보여. 당신 아빠가 나를 15만 원짜리 노동력으로 취급할 때 당신 뭐 했어? 킬킬거리고 웃었잖아. 과일 깎아오라고 거들었잖아. 아니, 그건 그냥 농담으로. 농담? 돌 던진 사람은 농담이겠지. 맞은 개구리는 죽어. 나 오늘 죽을 뻔했어. 당신 아버지가 던진 말에, 당신의 비겁한 웃음에 내 영혼이 죽을 뻔했다고. 희진은 진석을 밀치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전장으로 나가는 전사의 모습입니다. 희진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습니다. 구겨 신던 운동화가 아니라 아껴 신던 정장 구두를 또각또각 소리나게 신습니다. 뒤에서 광수의 고함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거 당장 안 잡아. 어디 여자가 감히 시집 식구들을 능멸하고 도망가. 내 집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다신 못 들어올 줄 알아. 네, 안 들어옵니다. 다시는 안 옵니다. 제사, 절에 맡기세요. 명절, 아드님이랑 오붓하게 보내세요. 저는 우리 엄마 밥 먹으러 갑니다. 희진은 현관문 손잡이를 잡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집니다. 이 문을 열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착한 며느리, 순종적인 아내라는 가면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해방감이 솟구쳐 오릅니다. 희진은 힘껏 문을 엽니다. 바깥의 찬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와 집안의 묵은내를 몰아냅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습니다.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울립니다. 그 소리는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신호탄처럼 들립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에는 기름 냄새가 배어 있고 화장은 지워져 엉망입니다. 하지만 희진은 웃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명절날 시댁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한 번이라도 웃어본 적이 있었던가요? 늘 찌푸린 얼굴, 지친 얼굴, 울고 싶은 얼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울 속의 여자는 웃고 있습니다. 비로소 나 자신을 찾은 듯한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통쾌한 미소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희진은 아파트 밖으로 걸어나갑니다. 파란 가을 하늘이 눈에 들어옵니다. 단풍 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동안 명절이면 부엌 창문 틈으로만 보았던 풍경들이 이렇게 선명하고 아름다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희진은 크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너무나 상쾌해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친정엄마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희진은 목을 가다듬습니다. 울지 말아야지. 씩씩하게 말해야지. 우리 딸. 웬일이야? 시댁에서 전 부치느라 바쁠 텐데.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희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엄마, 나 지금 가. 엄마 밥 먹으러 가. 벌써? 저녁 먹고 자고 온다며? 아니, 앉아. 이제 거기 안 가. 나 사표 냈어.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놀란 숨소리가 들립니다. 희진은 울면서 웃습니다. 엄마, 갈비찜 해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매운 갈비찜. 나 배고파 죽겠어. 희진이 떠난 후 32평 아파트 거실에는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광수와 진석은 현관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순종적이고 말없던 며느리가 감히 시아버지 면전에 돈을 던지고 나가다니. 그것도 명절 당일에. 광수가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수표를 집어듭니다. 10만 원. 자신이 며느리에게 매겼던 몸값. 그 종이 한 장이 지금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고 비웃는 것 같습니다. 광수는 수표를 구겨서 바닥에 패대기 칩니다. 저 못돼 먹은 것.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진석이 너 뭐하고 있어. 당장 가서 앉아봐와. 광수가 아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하지만 진석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가 나갔습니다.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끝을 선언하고 나갔습니다. 희진의 마지막 눈빛, 경멸과 실망이 담긴 그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빠, 우리가 너무 심했나 봐요. 뭐가 심해? 지가 며느리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 요즘 여자들은 기가 새서 문제야.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대들고 말이야. 놔두라 그래. 지가 나가서 갈 데가 어디 있겠어? 저녁 때 되면 배고파서 기어들어오겠지. 광수는 짐짓 큰 소리를 치지만 목소리 끝이 떨립니다. 배가 고파옵니다. 점심도 대충 먹었는데 저녁은 누가 차려주나. 부엌을 봅니다. 전 부치다 만 프라이팬, 썰다 만 야채들, 쌓여있는 설거지거리. 저걸 다 누가 치우나.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온 광수에게 부엌은 미지의 정글이자 공포의 대상입니다. 야, 진석아. 배고프다. 밥상 좀 봐라. 아빠, 밥 없어요. 희진이가 밥 안 쳐놓고 그냥 갔어요. 그럼 라면이라도 끓여와. 라면 다 떨어졌는데요. 아까 희진이가 장 봐온 거 정리를 안 해서 어디 있는지 몰라요. 두 남자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봅니다. 집안 곳곳에 희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어디 있는지, 쌀독이 어디 있는지,
숟가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두 남자. 희진이 사라지자마자 이 집은 거대한 마비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진석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누려왔던 그 편안함이 희진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음을. 공짜라고 비웃었던 그 노동이 사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였음을. 하지만 깨달음은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거실 바닥에 구겨진 10만 원짜리 수표만이 이 집안 남자들의 초라한 자화상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오후 5시. 희진의 친정집은 서울에서 1시간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에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고소하고 매콤한 냄새가 희진의 코를 감쌉니다. 기름 쩐내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시댁과는 공기부터 다릅니다. 희진은 신발을 벗기도 전에 거실로 달려나옵니다. 앞치마를 두른 친정엄마 영숙이 국자를 든 채 버선발로 뛰어나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얼굴이 이게 뭐야? 반쪽이 됐네. 영숙은 딸의 헝클어진 머리와 기름 튄 옷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희진은 엄마 품에 안깁니다. 엄마에게서는 항상 좋은 냄새가 납니다. 섬유 유연제 냄새, 그리고 따뜻한 밥 냄새.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엄마, 나 배고파. 나 갈비찜. 그래, 그래. 안 그래도 너 온다고 갈비찜 푹 익혀놨어. 씻고 나와. 얼른 밥 먹자. 희진이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 물을 틉니다. 따뜻한 물이 머리 위로 쏟아지며 지난 10년간 묵은 체증과 시댁의 기름때를 씻어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눈가는 붉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입니다. 잘했어. 김희진. 정말 잘했어.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칭찬해 줍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식탁에는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희진이 제일 좋아하는 매운 소갈비찜, 잡채, 양념게장, 그리고 갓 지은 하얀 쌀밥과 소고기 무국. 시댁에서는 남들이 먹고 남은 전 찌끄러기나 식은 밥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갓 지은 밥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수저도 희진의 몫이 가장 먼저 놓여 있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딸 그 집 귀신들 수발드느라 고생했다. 천천히 먹어. 영숙이 갈비뼈에서 살만 쏙 발라 밥 위에 올려줍니다. 희진은 입안 가득 밥을 넣습니다. 매콤하고 달콤한 갈비찜 양념이 입안에 퍼집니다. 눈물이 핑 돌 만큼 맛있습니다. 아니, 서럽도록 맛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딸이었는데, 우리 엄마한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었는데, 그동안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요? 엄마, 나 이제 그 집 안 가. 이혼할 거야. 희진이 밥을 먹다 말고 덤덤하게 말합니다. 영숙의 젓가락질이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영숙은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참을 만큼 참았어. 너 그 집 가서 식모살이 하는 거 엄마 더는 못 보겠더라. 내 딸이 남의 집 종도 아니고.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었는지. 영숙은 희진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 거칠고 따뜻한 손길에 희진은 비로소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곳이 나의 집이고 내가 있을 곳입니다. 같은 시각, 시댁의 풍경은 처참합니다. 거실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불을 켜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광수와 진석은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전 몇 조각과 식어 빠진 국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희진이 나가면서 냉장고 정리를 하다 말았기에 반찬통 뚜껑들은 열려 있고 음식 냄새가 섞여 악취를 풍깁니다. 야, 진석아. 배고파 죽겠다. 뭐 좀 내와봐라. 광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들을 채근합니다. 진석은 억지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갑니다. 하지만 부엌은 그에게 미지의 세계입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는 법은 알지만 냄비가 어디 있는지, 라면은 어디에 뒀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찬장을 뒤지다가 그릇 더미가 무너져 내릴 뻔합니다. 아이씨, 진짜. 희진이는 정리를 어떻게 해놓은 거야? 진석은 제 무능함을 아내 탓으로 돌립니다. 겨우 라면을 찾아 물을 올리지만 물 조절에 실패해 한강라면이 됩니다. 파도 없고 계란도 없습니다. 희진이 있을 때는 라면 하나를 끓여도 파 송송 썰어 넣고 계란 풀어 맛있게 끓여줬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건 불어 터진 밀가루 덩어리뿐입니다. 두 남자는 식탁에 마주 앉아 말없이 라면을 먹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김치도 없습니다. 김치 냉장고 어딘가에 있겠지만 찾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광수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습니다. 에잉, 맛대가리 없어서 못 먹겠다. 며느리는 뭐하냐? 전화 안 해봤냐? 아까부터 계속했는데 안 받아요. 꺼져 있대요. 이 독한 것. 진짜 안 들어오려나 보네. 야, 너 당장 처가로 가봐라. 가서 무조건 잡아와. 내일 차례는 지내야 할 거 아니야. 광수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며느리가 없으면 자신이 불편하다는 사실만 중요할 뿐 며느리가 왜 나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희진은 가족이 아니라 집안을 굴러가게 하는 부속품이었으니까요. 진석은 한숨을 쉬며 일어납니다. 솔직히 가기 싫습니다. 처가에 가서 장모님 얼굴 볼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렇게 성하고 당장 내일 아침 밥상도 걱정입니다. 무엇보다 희진이 없는 집안이 이렇게 썰렁하고 불편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채워주던 온기와 편안함이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현실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진석은 차 키를 챙겨듭니다. 가서 무릎 꿇고 빌면 돌아오겠지. 희진이는 마음 약하니까 내가 사정하면 봐주겠지. 진석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며 현관을 나섭니다. 하지만 그는 모릅니다.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녁 8시. 희진의 친정집 초인종이 울립니다. 희진과 영숙은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진석의 얼굴이 뜹니다. 잔뜩 주눅든 표정으로 현관문 앞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왔네. 올 줄 알았다. 영숙이 혀를 찹니다. 희진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심장이 다시 쿵쿵거리기 시작합니다. 습관적인 두려움이 올라오려 합니다. 하지만 영숙이 희진의 어깨를 단단히 잡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해결할게. 너는 방에 들어가 있어. 아니야, 엄마. 내가 할게. 내가 끝내야 해. 희진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인터폰 수화기를 드는 대신 현관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도어락의 잠금 장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문 너머의 남편을 향해 말합니다. 돌아가. 문 밖에서 진석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나야. 문 좀 열어줘. 이야기 좀 해. 할 이야기 없어. 내 말은 식탁 위에 놓고 온 10만 원이 다 대신했어. 그게 내 마지막 대답이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빠가 심한 말 하신 거 나도 알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일단 문 열고 얼굴 좀 보자. 당신 없으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내일 차례도 지내야 하고. 진석의 말에 희진은 헛웃음이 나옵니다. 사과하러 왔다면서 결국 한다는 소리가 집안 꼴과 차례 걱정입니다. 자신이 없어서 불편하니 돌아오라는 철저히 이기적인 말들 뿐입니다. 희진은 문에 등을 기댄 채 차갑게 대꾸합니다. 차례? 당신 조상님이잖아. 당신이 모셔. 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당신 조상 밥상을 차리래? 그리고 집안 꼴? 당신 손 없어, 발 없어?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하면 되잖아. 초등학생도 하는 걸 왜 40 넘은 아저씨가 못해? 여보, 제발. 장모님 들으시겠다. 목소리 좀 낮춰. 우리 엄마도 다 듣고 계셔. 당신이 나를,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그따위로 행동했는지 다 아신다고. 그때 영숙이 희진의 곁으로 다가와 문을 향해 소리칩니다.
평소 사위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던 영숙의 목소리가 서슬 퍼렇게 날이 서 있습니다. 자네, 당장 돌아가게.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자네 눈에선 피눈물 나게 해주겠다고 내가 결혼식 날 말했지? 이제 그 약속 지킬 때가 온 것 같네. 내 딸은 이제 자네 집 식모 아니야. 내 금쪽 같은 딸이야.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장모님의 호통에 문밖이 조용해집니다. 진석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숨만 내쉬는 듯합니다. 잠시 후 터덜터덜 멀어지는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떠나는 소리까지 확인한 후에야 희진은 긴 숨을 내뱉습니다. 통쾌합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쌉싸름합니다. 자신이 사랑해서 선택했던 남자, 평생을 약속했던 남편의 바닥을 확인한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 아픔은 상처가 골마 터지는 과정일 뿐 새살이 돋기 위한 과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희진은 엄마를 봅니다.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두 모녀는 서로를 말없이 끌어안습니다. 이 따뜻한 품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이 품이 진짜 가족입니다. 한 달 뒤 가정법원 조정실.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흐르는 회색빛 공간에 희진과 진석, 그리고 시아버지 광수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희진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지만 진석과 광수의 몰골은 말이 아닙니다. 한 달 사이 며느리의 손길이 사라진 두 남자는 구겨진 셔츠와 푸석한 얼굴, 정리되지 않은 수염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광수는 살이 쏙 빠져 눈이 퀭합니다. 조정위원이 입을 엽니다. 남편분, 아내분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진석이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못하고 광수의 눈치만 살핍니다. 그때 광수가 책상을 치며 불쑥 끼어듭니다. 아니, 이혼이라니.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며느리 잘못 가르친 죄가 크니 데려다가 다시 사람 만들어서 살겠습니다. 여자가 한번 출가했으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지 어디 감히 이혼 타령을 합니까? 광수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호통을 치면 희진이 주눅 들어 돌아올 것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희진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짓습니다. 조정위원조차 미간을 찌푸리며 광수를 제지합니다. 시아버님, 여기는 훈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며느님은 물건이 아니에요. 고쳐서 쓴다니요. 아니, 그럼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밥 좀 해달라는 게 그게 이혼 사유가 됩니까? 며느리가 시애미 대신 시아비 섬기는 건 천륜 아닙니까? 광수의 억지 논리에 희진은 마지막 남은 일말의 정마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명절날 광수가 했던 그 망언이 조정실 안에 생생하게 울려 퍼집니다. 파출부 아줌마는 15만 원인데 며느리는 공짜잖아. 가성비가 최고야.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광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집니다. 조정위원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광수를 바라봅니다. 희진이 차분하게 입을 엽니다. 들으셨죠?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가성비 좋은 무료 파출부였습니다. 지난 10년간 노동력 착취당한 것도 모자라 인격 모독까지 당했습니다. 더 이상은 단 1초도 저 사람들과 가족으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희진의 단호한 선언에 진석이 무릎을 꿇고 매달립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빠가 옛날 분이라 말이 거칠어서 그렇지 속마음은 안 그래.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집안 꼴 좀 봐. 쓰레기장이 따로 없어. 제발 돌아와줘. 진석의 애원은 사랑 고백이 아니라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징징거림에 불과합니다. 희진은 싸늘한 눈으로 남편을 내려다봅니다. 당신은 끝까지 비겁하구나. 당신이 나 없으면 안 되는 이유는 당신을 챙겨줄 엄마가 필요해서잖아. 나는 당신 아내지, 당신 엄마가 아니야. 효도는 셀프, 살림도 셀프.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
희진은 조정위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뒤에서 광수가 저 독한 년 하며 소리치지만 희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댁의 상황은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배달 음식으로 연명하다 위장병이 난 광수, 쌓여가는 쓰레기와 빨래, 더미 속에서 우울증에 걸린 진석. 광수는 홧김에 파출부를 불렀지만 반나절 만에 쫓겨났습니다. 이런 쓰레기장 같은 집은 돈 더 줘도 안 해요. 그리고 노인네가 어찌나 잔소리를 해대는지 며느님이 보살이었네. 파출부 아주머니의 독설에 광수는 멍하니 주저앉았습니다. 돈을 줘도 안 한다는 일을 며느리는 10년이나 공짜로, 그것도 웃으면서 해냈던 것입니다. 그제야 광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누렸던 그 편안한 일상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며느리의 뼈를 깎는 희생 덕분이었음을. 며느리가 떠나고 나서야 집안의 기둥이 뽑혀나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희진의 회사 앞으로 낯익은 낡은 차가 멈춰 섭니다. 광수와 진석입니다. 희진이 퇴근하며 나오자 두 남자가 비를 맞으며 다가옵니다. 광수의 몰골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구겨진 양복, 다 떨어진 구두, 그리고 한껏 굽은 등. 천하를 호령하던 시아버지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가, 희진아. 광수가 쉰 목소리로 며느리를 부릅니다. 희진은 걸음을 멈추고 무표정하게 그들을 바라봅니다. 광수가 빗물 고인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평생 자식 앞에서도 무릎 한 번 꿇지 않았던 그가 며느리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늙어서 망령이 들었나 보다. 제발 돌아와다오. 내가 없으니까 사는 게 아니다. 밥도 맛이 없고 잠도 안 오고. 내가 다신 안 그러마. 설거지도 내가 하고 청소도 내가 할게. 제발. 광수는 희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웁니다. 진석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웁니다. 그 모습이 애처로워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리지만 희진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이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불편함을 해결해 줄 도구가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희진은 천천히 뒷걸음질쳐 광수의 손을 피합니다. 아버님,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리고 파출부 일당 15만 원이 비싸다고 하셨죠? 저는 그 10배, 100배를 주셔도 이제 안 합니다. 제 인생은, 제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니까요. 아가, 한 번만 용서해다오. 용서는 스스로 하세요. 저는 저 자신을 용서하는 중입니다. 10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던 저 자신을요. 그러니 제 앞길 막지 마시고 비켜주세요. 희진은 우산을 펴고 돌아섭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통곡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해집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지만 희진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길뿐입니다. 1년 후, 희진은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희진네 집밥이라는 간판을 단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시댁에서 10년 동안 갈고 닦은 요리 솜씨가 이제는 그녀를 위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노동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위한 노동이기에 희진은 힘들지 않습니다. 새벽 시장을 보는 것도 종일 불 앞에 서 있는 것도 즐겁습니다. 가게 한편에는 카운터를 보고 있는 친정엄마 영숙이 보입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딸이 만든 거라 믿고 드셔도 돼요. 엄마의 목소리에 활기가 넘칩니다.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온 딸을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밥상으로 품어주었습니다. 잘했다. 내 딸 장하다. 그 한마디가 희진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감 시간, 희진이 셔터를 내리고 정산을 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놀림이 경쾌합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시댁에서 받았던 멸시와 비할 수 없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자 자존감의 증명입니다. 희진은 가게 문을 닫고 엄마와 팔짱을 끼고 집으로 향합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합니다.
어디선가 낯익은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 같아 돌아보지만 이내 고개를 돌립니다. 그 차 안에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서로를 탓하며 컵라면을 먹고 있을 두 남자가 있겠지만 이제 희진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엄마, 우리 오늘 저녁에 삼겹살 구워 먹을까? 소주도 한잔하고. 그럴까? 우리 딸 돈 많이 벌었으니까 엄마가 쏜다. 모녀의 웃음소리가 골목길을 채웁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그리고 다정하게 이어집니다. 희진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달이 참 밝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그녀의 인생에도 이제야 비로소 환한 보름달이 떴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온전한 김희진으로서의 찬란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